됐어? 오케이.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뭐죠? RP예요. 딴 건 아니고 우리가 접근할 때, 고객한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특히 기존 FC님들이나 신인 FC님들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RP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인생의 3대 자산. 요것만 나오면 돼요. 이것만. 이 얘기만 나오면 적어도 무조건 한 건 이상은 나와요. 인생의 3대 자산 요것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인생의 3대 자산이 어떻게 나올까?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어머니 인생의 3대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푸시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려면은 첫 번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컨셉이 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컨셉이 따로 있는데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요 인생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40대, 50대, 60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60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보험에 들어가고 싶어도 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좀 들어오셔서 들으세요. 예. 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조심하세요. 그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더워서 60대 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전에 아팠던 병력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셨잖아요. 그럼 보험 가입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60대 분들이나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병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는 사람들은 20, 30대인데 이분들은 보험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보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고객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보험에 대한 니즈를 엄청나게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보험의 니즈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50대, 60대, 40대 같은 경우 낀 세대죠. 낀 세대는 이제 제하고 50대, 60대 같은 분들은 보험의 니즈가 강한데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야 되고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어쨌든 보험인이기 때문에 보험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여기서 은행의 프라이뱅커나 뭐 펀드 매니저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산 관리를 하고요. 재무 포트폴리오를 짜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가 자산을 갖다가 막 축적시켰는데 그 재산을 갖다가 한 방에 날려버리지 못하는 그 재산을 갖다가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장 자산을 설계해 주는 거는 바로 누구다? FC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C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생의 3대 자산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인생의 3대 자산을 얘기하는데 결혼한 사람과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또 나눠져요. 그 컨셉을 갖다가 다 잡아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 인생의 3대 자산 과연 이게 뭘까요? 저는 인생의 3대 자산 이거 하나로 작년 한 해 그러니까 1년 딱 1년으로 기점을 잡았을 때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제가 2억 7천을 벌었어요. 딱 이거 하나로. 그러면은 여기 다 대학도 졸업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2천, 3천을 벌려면 1년에 한 달에 2천, 3천을 벌려면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 인생의 3대 자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생의 3대 자산. 그러면 요 인생의 3대 자산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는 아니에요. 20대, 30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 만났어요. 제 고객을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ING생명 다니는 한솔지점의 유지성 FC입니다. 고객님 보험 있으세요? 도망가죠? 바로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축은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저축은 하세요. 그러면 저축은 보험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저축을 보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또 나뉘어져요. 저축에 아예 니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데 저축을 안 해요. 근데 100만 원을 벌어도 꼭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축을 하는 사람이 접근하고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은 또 접근을 할 줄 알아야죠. 접근을 할 때 저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어디에다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축은 대부분 제1금융권,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다 하고 2금융권에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토마토 스위스 저축은행 이런 데는 극히 드문데 어디에다 하냐 물어보면 제1금융권이나 아니면 펀드 아니면 주식 이런 걸로 사람들은 자기가 재테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하면 재테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 그리고 저축을 안 한다. 저축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저축을 안 하는데 어디에다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줘야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디에다 하느냐? 제1금융권의 펀드 주식에다 하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에다 한다. 그럼 현재 은행 금리가 어때요? 한 2%에서 3%밖에 안 돼요. 3년 만기 적금이. 그렇죠. 아주 장기간 10년, 20년간 막 은행 거래해가지고 막 10억씩, 20억씩 투자하는 사람들은 2, 3%안 주죠? 막 7%, 10% 준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런데 2, 3% 주는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다 적금을 해야 되냐 이거죠. 안 해야 되죠. 하려면 이왕이면 어디 해야 돼요? 한 6% 정도 나오는 제2금융권. 뭐 토마토, 신협, 그 다음에 농협은 1금융권이죠.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이런 저축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바로 6%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데다가 해야지 왜 안 하느냐? 바로 고객들은 신뢰가 없다는 거야. 즉 신뢰가 없다는 거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줄 알아. 하지만 나라에서 예금자 보호 얼마까지 해줘요? 5천만 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망해도 나라에서는 5천만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5천만 원 모으고 또 다른 저축은행 5천만 원 하고 또 다른 5천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뭘 떼죠? 세금을 떼죠. 15.4% 이자 소득세를 떼잖아요. 이자 소득세. 요걸 뗀다고요, 요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고객한테 접근할 때 대부분 저축을 한다 그래요. 뭐 CMA 통장 뭐 다 해요. 하지만 뭐를 뗀다고요? 15.4% 이자 소득세를 항상 떼요. 15.4% 세를 뗀다고요, 세를. 내가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면 15만 4천 원을 갖다가 계속 뗀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미국이나 네덜란드, 우리가 네덜란드 기업이죠? 네덜란드.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큰 국가들은 바로 이자 소득세가 몇 프로라고요? 미국은 46%야, 무려. 네덜란드는 몇 프로? 고객님? 60%입니다. 즉, 1억을 정기 예금 5%짜리로 놔뒀을 때 1년을 놔뒀을 때 500만 원의 이자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를 몇 프로? 300만 원을 갖다가 차감해 간다는 소리예요. 내가 결국은 받는 거는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고객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저축을 해야 되고 저축을 하는 건 좋지만 어디에다 저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파이낸셜 컨설턴트 FC가 하는 일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바로 뭐 우리가 자산을 형성할 때는 재테크를 할 때는 인생의 3대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지화법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 인생의 3대 자산에는 첫 번째 보장 자산, 두 번째 은퇴 자산, 세 번째 투자 자산. 자, 요 세 가지가 나오면은 얘기는 끝났어요. 계약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50대, 60대는 잠깐 50대, 60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저축 얼마나 하세요? 될까요? 살기도 빠듯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갖다가 좀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바로 보험으로 접근하면 돼요. 우리 보험 싸요. 그럼 보장 많이 해줘요. 어머님 최고 이렇게 해서 접근해버리면 돼요. 쉽잖아요.
대신에 CEO들은 또 틀리죠? 의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다르게 접근해야죠. 그쵸?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는 서민 영업을 많이 하니까 고액 쪽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고객님,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막 이렇게 눈알이 빨갛게 충혈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보장자산 아니에요. 은퇴자산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투자자산인데, 고객님, 제가 왜 두 번째를 은퇴자산이라고 썼고 첫 번째를 보장자산이라고 썼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투자자산에는 첫 번째, 결혼을 안 하셨죠? 결혼을 안 하신 고객님이에요. 결혼 안 하셨으면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주택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럼 주택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즉,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교육자금을 만들어내야죠. 맞지 않습니까, 고객님?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뭐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바로 투자자산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단기자금으로 쓸 거, 중장기자금으로 쓸 거, 장기자금으로 쓸 거, 이런 것들을 바로 투자자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결혼자금, 여자 같은 경우는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님. 물어보고 침묵을 지키지 마세요. 왜? 고객이 화내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자꾸 물어보가지고 내가 대답을 못하면 왠지 막 주눅 들어버리잖아요, 고객을 편안하게 느끼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결혼자금은 내가 3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있어야죠? 적어도 1억 정도는 있어야죠. 그죠? 1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3천만 원 정도 여자가 있는 만큼은 그래도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남자도 대출을 받든 뭐를 하든. 주택은 어때요? 내가 집을 살려면 적어도 한 3억에서 3억 5천은 있어야 돼요. 그죠? 서울 집값 비싸잖아요. 자녀 교육 자금은 어때요? 내가 유치원에서부터 내 자녀를 유치원에서부터 공교육비, 즉 대학교 때까지 들어가는 공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얼마? 2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신문 자료에도 나왔죠? 자, 이런 자산들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고객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준비하고 있다면 결혼자금 정도. 그쵸? 이때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나와야 돼요. 고객님? 맞습니다. 신경 못 쓰시죠? 인생을 봤을 때 고객님께서 현재 30세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30세잖아요. 자,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죠? 이 곡선이 바로 무슨 곡선? 수익 곡선. 자, 이 곡선이 무슨 곡선? 예, 지출 곡선. 이렇게 된다고요. 바로 요 기점이 바로 뭐죠? 예, 경제적 정년 시기예요. 즉,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SK 대기업에 다녔었어요. 그때 경제적 정년 시기가 바로 몇 세? 43.5세예요. 이게 55세에서부터 47세, 43.5세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계속. 경제적 정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3.5세, 즉, 좋아. 내가 적어도 55세 이하까지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55세 이하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좋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난 55세 전까지는 일할 수 있어. 좋아. 경제적 정년을 55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55세 이후에는 내가 뭐를 맞이하죠? 바로 노년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30세 이후에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크니까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이러한 자산들을 형성시킬 때 어느 순간 내가 뭐를 맞이한다? 노년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현재 베이비 부머가, 이 베이비 부머, 즉 58년 개띠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은퇴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캐시가 없다는 거예요. 캐시가 없잖아요. 캐시플로우가 없잖아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현금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부동산으로 깔고 앉아있고 또 뭐 땅으로 깔고 앉아있고 이거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는 자금인가요?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내가 현금으로 쓸 수 없다고요. 굳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또 뭐 때리죠? 세금 때리잖아요. 계속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8대 2죠. 부동산의 8, 현금의 2. 근데 미국은 어때요? 5대 5잖아요.
왜 자녀를 생각하냐 이거예요. 자녀는 바로 뭐? 내 보장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보장자산으로 그냥 물려주면 돼요. 유태인들 이렇게 하잖아요. 자,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해서 5억짜리 자산을 물려주고 5억짜리 보험을 가입해서 10억짜리 자산을 물려주고 10억짜리 보험을 가입해서 또 대대손손 계속 그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보장자산으로 유태인들은 그렇게 물려주는데 굳이 왜 땅값, 그 다음에 또 뭐 집값 이걸 갖다 물려주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상승해요? 물가 상승이 하잖아요. 물가 상승. 결국은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장성했는데 자녀가 외면했을 때 자녀가 외면해버려요. 근데 나는 암에 걸려 있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는 자식들도 몇 명은 있어요. 그런 현실을 본인도 어떻게 보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왜 이걸로 남겨두냐 이거죠. 빨리 풀어가지고 현금 유동화를 갖다가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경제적 정년 이후에 내가 생활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때는 내가 30세부터 50세까지는 어때요? 경제활동이 왕성하죠? 경제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수익 곡선이 지출 곡선보다 훨씬 더 이 플러스되는 잉여 자금들이 많이 생성이 돼요. 훨씬 더 많죠.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내가 병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자녀 교육자금도 자녀 결혼도 시켜야 되죠. 경조사비도 많이 나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비도 당하죠. 그러니까 지출 곡선, 즉 경제 활동이 그때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해요. 왕성하지 못하고 내가 왕년만 같았으면 항상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보세요. 지출 곡선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 마이너스 되는 로스 나는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로스 나는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내가 늦게 깨달아가지고 48세 때 이때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대처할 수 있나요? 결국은 이만큼밖에 대처를 못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고객님, 이만큼만 저축을 해서 이만큼만 준비해서 이만큼을 대처한다는 거는 그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베이비 부모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사셨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저희 어머니도 10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셨거든요. 암으로 투병하셨지만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셔서 누구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냐? 저한테 받고 있어요. 제가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매달 붙여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안 붙여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면 누구한테 의지하죠? 만약에 동생이 없다면 누구한테 의지하죠? 없잖아요. 결국은. 이런 현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뭐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준비한 만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 유동화 계속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투자 자산보다 제가 두 번째 이 은퇴 자산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저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 로또 이런 거 말고요. 로또 이런 거는 뭐 신의 그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자, 부동산으로서 현재 내가 임대소득을 창출시켜서 한 500만 원, 월 500만 원 정도를 받으려면은 부동산이 얼마 정도의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약 20억 정도의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5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와요. 자, 주식은 어떻죠? 더 부동산보다 리스크가 있죠. 아니 20억을 만들 수도 있어요. 20억을 만들 수도 있으면 이게 건물 화재로 타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지진으로 무너져 버리면, 그리고 사기당하면, 자식이 이거 달라고 뗐으면 힘들죠. 20억을 모을 수도 있지만 모아도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가 상대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20억 모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힘들죠. 어쨌든 모으면 좋지만 그걸로 500만 원 받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내가 캐시플로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 20억을 안 만들어도 5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식은 어때요? 언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07년도에 2000포인트가 넘어갔어요. 주식이. 근데 09년도에 어떻게 됐죠? 900포인트까지 쭉 떨어졌죠? 외환위기 오면서. 소리 많이 받는 오늘?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노후를 왜 리스크가 큰,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하냐 이거죠. 안전하게 내가 벌어서 복리로 저축을 해서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 뭐로 나눠지죠? 바로 단리 저축과 복리 저축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이제 복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축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단리 저축과 이렇게 올라가는 복리 저축이 있죠. 단리 저축과 복리 저축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식은 독특한 놈이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그죠? 뭐 이건 잘 몰라요. 이건 주식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뭐? 요 복리 저축이라는 거야. 근데 고객님한테는 요거까지 그려주지는 마세요. 뭐 원하시면 그려주셔도 되는데 너무 헷갈려 버리니까 단리하고 복리만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요 교차점이 몇 년?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복리가 단리를 따라잡아요. 그러면 왜 3년에서 5년 이전에는 복리가 낮을까요? 바로 사업비 때문에 그러죠. 보험회사에 사업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은행에서도 복리 저축을 해요. 이거 어떻게 깨실 거예요? 은행에서는 해지를 해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원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예금자 보호법은 되는데 원금이 바로 해약환급금이 원금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깨야 되죠? 자, 1년이 있고요. 복리가 한 3년짜리도 있나요? 3년짜리도 있죠. 1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400만 원, 500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에 대한 이자를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도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줘요. 그리고 1년 복리, 3년 복리는 복리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왜? 복리는 내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요. 요게 바로 이자 요거 이거는 바로 뭐예요? 단리죠. 단리 이자 방식. 근데 복리는 어때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가지고 요게 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또 이자가 발생되면 요거보다 크겠죠. 한 요렇게 발생했다. 그럼 요게 원금이 되는 거고요. 요게 원금이 되면 요게 이자가 되겠죠. 요게 또 원금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복리 방식이잖아요. 근데 복리 방식인데 어때요? 1년이나 3년 정도 하면 이게 얼마나 불어날까요? 또 뭐를 하죠? 이자 소득세 또 떼죠. 소득세. 그죠? 저축은 단기, 중장기, 장기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단기 자금, 우리가 말하는 단기 자금은 결혼 자금이에요. 2년 뒤, 3년 뒤에 바로 요때 쓸 금액. 어디죠? 바로 단리 저축이죠. 단리 저축은 어디에다 해라? 펀드가 아니라 어디? 그렇죠. 제2금융권. 여기에다 해줘야 돼요. 제2금융권의 금리표는 저축은행 금리표 있잖아요. 거기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매달 금리표가 바뀌어요. 매달 금리표가 쭉 바뀌거든요. 그거를 고객님께 추천만 해드리면 돼요. 같이 가서 통장 만들어주면 되고. 그죠? 거기서 제일 센 거 만들어주면 돼요. 어차피 예금자 보호법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55세 이후에, 즉 25년 이후에 쓸 금액, 즉 3년, 5년 이후에 쓸 금액, 25년 이후에 쓸 금액, 그건 뭐죠? 복리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억을 딱 만났어. 키우는 애가 없잖아. 애가 없는데 애에 대한 얘기를 다 해. 1억을 6% 단리로 굴렸어요. 요게
2배로 늘어나는 시점 1억이 즉 2억이 되는 시점이 바로 몇 년? 21년 이 정도 걸려요. 근데 1억이 6% 2배 복리로 굴러가는 이 시간 그때 바로 뭐가 나오죠? 복리 계산법이 나오죠? 바로 뭐죠? 예, 72의 법칙. 요게 바로 복리 계산법이에요. 즉 현재 현행되는 예정 이율 공시 이율을 갖다가 72를 갖다가 공시 이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6일은 6, 12, 6이 12, 12년 만에 2억이 된다는 소리예요. 몇 년 차이죠? 9년 차이죠? 단리를 하시겠습니까? 복리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리죠, 고객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2, 3년 후에 하는 거는 저희 거 저축하지 마세요. 제2금융권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재무 포트폴리오 세울 때 제일 좋은 저축은행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파이낸셜 컨설턴트.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자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고객님은 저희를 갖다 어떻게 보느냐? 그냥 보험쟁이로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장교 전역하고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석사 마쳤거든요. 박사 한 학기 다니다가 SK 대기업에 있었어요. 연봉 4천 넘어가고 이 과정을 갖다가 버리고 보험회사에 올 때 단순히 그냥 보험 하나 팔려고 왔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저축 하나 상품 가입시키려고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체대를 다녔고 촌놈이지만 저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지인 2명으로 시작했어요. 이 일을. 지금은 고객이 600명이 넘어가요. 결국은 뭐?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고객은 절대 계약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저한테 막 전화하셨던 그 누나라고 막 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역시 소개예요. 안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분한테 좋은 것들을 줬기 때문에. 저한테 5번의 계약을 했거든요. ING는 최고예요. ING의 최고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ING는 정말 최고고 우리나라 보험업계 중에서 1위고 그 다음에 사기를 전혀 치지 않는 보험회사에서 최고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 자산규모 2150조가 넘어가는 최고의 기업이에요. 포춘지에서 글로벌 잡지에서 500대 기업에서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보험회사, 즉 10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보험회사 7위, 8위 이 정도 하잖아요. 10위 안에 들어가는 은행권, 증권회사, 보험회사 다 포함해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금융회사는 바로 ING밖에 없어요. 최강이죠. 8천만 명의 고객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회사 최고다. 내가 다니는 ING 외국계 회사예요 하면서 뒤통수 한번 돌려보세요. 계약 안 나와요. 내가 최고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최고고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지점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팀이 최고고 내 자신이 최고다. 자꾸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웃음이 없었어요. 웃음이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웃는 연습. RP를 하루에 100번. 보장자산, 은퇴자산, 투자자산, 결혼자금 처음부터 다시. 보장자산, 은퇴자산, 투자자산.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자금, 은퇴자산, 부동산, 주식, 저축 쫙 나와야 돼요. 안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장자산이 나와야 뭐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어요.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나 바로 왜 안 하냐 이거죠. 저한테 2천만 원, 3천만 원에 대한 값어치를 주는데 그죠? 자 계속할게요. 단리하고 복리하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25년 뒤에 쓸 금액은 복리 저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PC 안 했죠? 그 다음에 상품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고객님 은퇴자산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나와야 돼요. 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냥 RP만 했다가는 계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하려면은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왜? 저는 다 원클로징이잖아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계약해요. 형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그냥 계약해버려요. 그날 가서 그날 만나서 그날 계약해요. 보험이 있든 말든 저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1등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왜 복리를 덥지 않아?
어? 더워서 촬영중. 절로 가려고. 왜 내가 해야 되냐면 현재 고객님 30세 때 저축한 사람과 40세 때 복리 저축을 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금 저축을 이때 하셨고요. 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이때 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친구예요. 가입한 시점은 30세, B라는 사람은 40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두 분이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이 60세예요. 자, A는 잘 보세요. A는 요만큼 저축을 해서 A는 1억을 모았어요. B는 1억을 같이 모으려고 친구기 때문에 나도 1억을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B도 1억을 만들었는데 B도 결국은 1억을 만들었는데 이만큼을 저축해서는 1억을 못 만들겠죠?